자, 오늘도 돈 벌기를 즐겨볼까요? 신나게 돈 벌 수 있는 오늘의 돈이 되는 이슈. 그 첫 번째 주자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카카오페이가 글로벌 금융 비즈니스를 확대하는데요. 미국 증권사 시버트 인수를 추진을 합니다. 이 시버트가 어떤 회사입니까? 시버트라고 그러면은 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네. 이미 나스닥에 이미 상장이 돼 있고요. 사실 6개 자회사를 갖고 있는 종합 증권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1967년에 설립됐으니까요. 업력으로 따지면 벌써 한 55년 정도 됐고요. 트레이딩은 물론이고요. 투자 자문 같은 걸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특화된 게 기업 주식에 관한 어떤 관리 솔루션을 갖다가 제공하는 회사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카카오페이가 시버트를 인수하는 걸로 얻게 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아직 인수가 확정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일단 신주 인수를 통해서 한 20%를 정도를 갖고 미국 이제 규제 당국에서 사실은 승인이 이제 득해야지만 나머지 30%를 얻어가지고 총 51%가 되니까 경영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진짜로 경영권을 행사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현재 이제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주식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 갖다가 일시에 어떻게 보면 고객으로 확보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애프터마켓이라든지 24시간 이제 어떤 솔루션을 갖다가 제공한다든지 특히 미국 주식에 관한 솔루션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가장 큰 어떤 장점으로 뽑힐 수가 있는 거고요. 인터넷 은행과 그다음에 증권사가 결합됨으로써 해외의 어떤 투자에 대한 어떤 발판, 그러면서 어떤 경쟁력을 갖다가 일단 확보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융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거겠죠. 예. 네, 기대를 좀 해보게 됩니다. 네네네. 자, 그리고 KB,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가 올해 1분기 지난해 동기 대비 6.4% 늘어난 당기 순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 좋은 실적이 이자 장사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호실적의 배경이 뭘까요? 사실 올해 은행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죠. 네. 대출금리 인하 압박 등도 있었고요. 그래서 예대금리가 일단 좀 작아진다, 축소된다라는 염려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일단 아무래도 대출이 높은 금리 때문에 고금리 때문에 대출이 좀 축소가 되니까 예대금리 차로 인한 어떤 이자 마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축소될 거다. 특히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손실금을 갖다 충당해야 되는데 그 충당금 부담도 있을 거라는 어떤 예상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예상의 네. 호실적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자 장사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비판을 받았는데 예, 그렇죠. 이자 수익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비이자 네. 수익 부분인데 네. 가령 보험이라든지 증권 거래라든지 아니면 이제 외환 거래를 통한 어떤 수익들이 상당히 증가한 측면들이 이렇게 깜짝 어떤 실적의 배경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네네. 그렇군요. 이렇게 우수한 실적을 달성을 했는데 특히 KB금융이 1위를 탈환했습니다. 그 의미를 뭐라고 찾을 수 있을까요? 이 KB금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예금자의 저변이 상당히 넓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4대 금융 지주회사 중에서는 가장 넓은 저변을 갖고 있는데 일단 예금 원가가 다른 은행에 비해서 좀 싸다. 이런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번에 일이 탈환한 거는 보험과 증권 부분에서의 약진. 다른 말로 해서 비이자 수익들이 굉장히 늘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신한한테 뺏겼던 걸 갖다가 다시 되찾아오는 탈환했다는 어떤 배경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네네. KB금융이 1분기에 리딩뱅크 지위를 탈환할 정도로 열심히 네네. 뛰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LG전자 소식인데요. LG전자가 1분기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수준의 경영 실적을 달성을 한 건데 LG전자 영업이익이 1조 원대를 기록하면서 놀라운 힘을 보였습니다. LG전자 실적을 좀 제대로 분석을 해볼까요? 영업이익이 1조 5천억이니까요. 네. 사실 삼성전자가 한 400억, 500억 정도 됩니까?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누른 거는 이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대단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네. 이런 호실적의 배경에는 가전 부분의 선전, 그다음에 전장 부분의 선정이 있습니다. 가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B2B 부분이 굉장히 호조를 보였어요. 가령 시행사라든지 시공사에 일괄적으로 납품하는 가전,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등등등이 되겠죠. 이 부분이 굉장히 호실적을 거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유럽 같은 경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에너지를 갖다 추구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히트펌프라든지 ESS라든지 이런 쪽의 매출들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더불어 이제 전정 부분이 굉장히 큰 호조를 보였죠. 가령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든지 전기차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상을 뛰어넘는 어떤
그 실적을 내면서 이런 어떤 1분기 호실적의 어떤 배경이 된 것입니다. 예. 네, LG 전장 부분 얘기도 해주셨는데 특히 LG전자 전장 사업부의 매출은 어떻습니까? 일단 지난해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만 해도 80조 원이에요. 80조 원. 와. 그다음에 전장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같은 경우들이 어떤 구조적 성장을 하는 분야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전장 부분에 대한 어떤 매출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한 60% 정도 되고 전기차 부품이 한 20% 되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전기차 침투율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증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 따라서 매년 뭐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한 10% 성장을 계속해서 해나갈 거다. 전장 부분 전체적으로는. 네. 특히 전기차 부품 같은 경우에는 성장세가 앞으로 좀 두드러질 것이다. 그러니까 LG전자를 갖다가 앞으로 이끌어 나갈 동력은 결국은 전장 부분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전장 사업부가 LG전자의 성장 동력으로의 충분한 가치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그게 충분한 어떤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전기차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몇 년, 최소한 5년 동안은 세계의 어떤 경제를 갖다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분야이기 때문에 전장 부분에 대한 어떤 매출 같은 경우에는 매년 그래도 한 10%두 자리 이상씩 당분간은 성장할 거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삼성도 긴장시킨 LG전자의 실적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한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화솔루션의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5% 늘었습니다. 이 태양광 사업을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 부문은 3분기 연속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는데요.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부문 활약 배경이 뭘까요?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탈탄소를 갖다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영향을 받은 부분이 굉장히 크고요. 사실 매출은 한 9%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85%나 늘었어요. 이거는 엄청난 영업이익 상승세죠. 여기는 두 가지 부분인데 이제 태양광 모듈도 모듈이지만은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 프로젝트를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걸 갖다 매각을 한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거기다 이제 그 IRA의 그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네. 한 230억 정도가 영업이익에 포함이 되면서 영업이 이렇게 대폭 늘어난 배경이 된 것이죠. 네, 그렇군요. 이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하나솔루션 올해 1월부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시행됨에 따라서 예상되는 관련 세액 공제 금액을 올 1분기부터 영업 실적에서 포함하기로 했는데 네네네. 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앞으로는 굉장히 늘어날 거고요. 일단은 이게 한 230억 정도 됩니다. 네. 근데 현재 그 태양광 모듈 생산 어떤 능력이 1.7기가와트거든요. 근데 네. 올 상반기에 이게 3.1기가와트로 늘어나요. 2024년 말이면 이게 한 8기가와트를 갖다가 넘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추산으로 따지면 2026년까지 아까 말씀드린 그 AMPC죠.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액이 네. 한 9천억 원 이상을 갖다가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IRA로 인한 어떤 세액 공제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앞으로 늘어날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IRA 시행으로 인해서 세액 공제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예, 얼마나 그렇습니다. 늘어날지 예측할 수는 이게 있을까요? 26년 말까지 한 9천억 원 정도니까요. 올해 지금 일단 반영된 게 230억 원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230억 원이 9,600원으로 늘어나니까 몇 배가 늘어나는 거죠? 산수가 안 되고 있어요. 한 40배 이상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예. 와, 기대를 좀 많이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을 하고 이들에 대한 감시망을 향후 3년 동안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후에도 감시 기간을 더 연장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렇게 감시 기간이 왜 연장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 함정 부분, 특히 대우조선해양과 HD 그 현대중공업 사실 이렇게 과점 상태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우조선해양마저 하나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은 이 두 회사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자기 계열사인 대우조선해양에 손을 들라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깊어지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감시망을 갖다가 늦출 수는 사실 없는 거고요. 이게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가 일단은 한화 같은 경우에는 견적에서 이제 우대를 해줄 수가 있겠죠. 가령 뭐 함정에 실리는 무기 체계라든지 이런 쪽 각종 기기나 장비에 대한 어떤 견적 금액에 우대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현대중공업과 그다음 대우조선해양에 서로 다른 어떤 기술 재원을 제공할 수도 있겠죠. 네. 그다음에 가령 뭐 현대중공업의 어떤 낙찰 예상 금액을 갖다가 가령 뭐 HD
가령 그 대우조선 해양에 알려준다든지 뭐 이런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굉장한 과점 상태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어떤 감시를 갖다 연장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사실 공정위가 연장 가능 조항을 둔 게 일반적인 시장과 달리 함정시장 같은 경우는 또 거래 자체가 드물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사실 한화에게는 어떤 부담으로 좀 다가올까요? 함정 낙찰이 매년 한 건에서 한 3건 정도예요. 굉장히 적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따라서 어떤 독점의 어떤 위험성,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위험성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공정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시망을 갖다가 늦출 수가 없는 거고요. 사실 하나로서는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게 반기마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를 해서 만약에 시정명령을 받았어요. 그 네. 시정명령을 갖다가 따르지 않으면 이게 형사고발, 즉시 형사고발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로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어떤 룰 같은 경우를 잘 지켜야 되는 어떤 부담을 안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나서도 3년 후에 또 감시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까지 그렇죠. 아무래도 가기 때문에. 그렇겠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어떤 감시 기간은 계속해서 연장이 될 개연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요. 또 돈을 좀 챙겨볼 수 있는 소식일 것으로 보이는데 배달 라이더나 또 학원 강사 등 인적 용역 소득자 400만 명이 소득세 약 8천억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자세한 내용을 좀 짚어주시죠. 일단 조목모합 소득세를 갖다가 그 자신의 월급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분들, 가령 뭐 연금이라든지 이자라든지 뭐 배당이라든지 또는 기타 소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신고를 하셔야 되겠죠. 이제 이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기존에 이제 급여 생활자 부분이 아니라 인적 용역을 제공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가령 뭐 배달 서비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대리기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학원 강사 하시는 분들, 뭐 간병인들 이런 부분들이 네. 행사 예, 도움이라든지. 이런 분들 네. 같은 경우에는 그 인적 용역 소득자를 갖다가 대충 한 400만 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네. 이분들은 사실 그 세금에 대해서 잘 몰라요.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 네. 국세청에서 이제 모두 체험 서비스라고 그래가지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환급을 받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3.3%씩 뛰었던 걸 갖다가 대부분 환급 받는데 그 안내문을 갖다가 발송할 예정이에요. 이 금액이 대충 따지면 한 8천억 원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예. 직접 신고를 안 하면 이걸 챙길 수가 없는 건가요? 아, 당연히 그렇죠. 네. 이걸 갖다가 종합소득세는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냥 넘겨버리는 부분들이 꽤 있어가지고. 아, 그러게 네. 되면 이거 사실 뭐 과거 것도 넘겼다고 하더라도 과거 것도 다시 신고해서 환급은 받을 수가 있는데 몇 또 년까지 깎여요.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정도로 알고 있어요. 직전 5년 정도까지는 언제라도 환급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다만 100이라고 하게 되면 뭐 80밖에는 못 받는다든지 이런 늦게 불이익이 신고하면. 분명히 있습니다. 늦게 네. 신고해도 마찬가지고요. 네. 따라서 이게 종합소득세 환급이라는 거는 특히 개인 용역에 종사하시는 분들, 서비스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시간 내서 이런 어떤 온라인 안내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히 홈섹스에 개인적으로 신고하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약간 좀 네. 어렵기도 하고 네. 잠깐 시간을 내서 국세청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지방의 세무서라든지 이런 데를 방문하셔가지고 신고하시면 간단하게 절차가 끝나니까요. 네, 요즘 홈택스도 워낙 잘 돼 있어서 예. 간단 신고를 좀 잘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예, 8천억이 돌려진다고 하니까요. 꼭 네네.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돈이 되는 이슈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